안녕하십니까. 2020 국가대표 선수 현장 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 결과 보고에 좌장을 맡게 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이상철입니다. 네, 오늘 그 발표는 어, 2020년도 그 사업 결과 발표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역학하고 공학 분야에 대한 결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20분이고요.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내용은 그 김태환 책임연구위원회 2020 도쿄올림픽 대비 역도 바벨 이동 궤적 자동 추적 프로그램 및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발표 동안에 3분 정도 나누면 제가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도 바벨 궤적 자동 추적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발표하게 된 김태환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저희 연구진들은 저를 비롯해서 공동 연구진과 자문위원은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이론적 필요성하고 목적인데요. 먼저 필요성입니다. 역도는 잘 아시다시피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어요. 현재는 인상, 스네치죠. 그리고 용상, 크린앤적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인상의 경기력 수준이 용상에 비해서 좀 열세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인상은 운동역학 기반의 접근을 통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스포츠과학 지원을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동작에 대한 바벨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시면요, 효율적인 인상 동작 수행을 위한 바벨 높이와 그리고 바벨 궤적 추적 연구, 그리고 바벨의 속도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면 한계와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데, 첫째가 인상 동작의 특성을 좀 파악할 수 있지만 많은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합 상황이 아닌 실험실 내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컴퓨터 기반의 어떤 비전 분야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과 패턴 인식 기술을 좀 응용하여 인상 바벨 추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력의 결정 요인들을 먼저 산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미지 프로세싱과 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을 하여 역도 인상 동작의 시상면에서 바벨 궤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변이를 산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성공 실패 요인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을 결정 요인을 산출하고 분류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보시는 것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인데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9년 경상남도 고성에서 개최된 제91회 전국 남녀 역도 선수권 대회 및 제33회 전국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성인부 12위 이내의 체급별 인상 경기 영상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총 214 트라이얼, 여자는 176 트라이얼로서 전체 트라이얼을 보시면 저희가 한 300여 트라이얼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성은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60Hz로 촬영을 했고, 이때 셔터 스피드는 350Hz 이상으로 해서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을 했어요. 범용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 CV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2,500개가 넘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바벨 추적 개발 알고리즘 개발인데요. 바벨 추적 알고리즘 작성은 파이썬 3.8.5를 이용했고요.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는 오픈 CV를 이용했습니다. 나머지 사양들은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CV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 프로젝트의 실행 파일 변화는 오토 파이2 e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변인 산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요. 먼저 변인 산출 분석 구간을 설정을 하였는데요. 이 변이 인상 동작의 이벤트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서 총 5구간의 인상 동작 이벤트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구간은 퍼스트 풀, 두 번째는 끌기, 세 번째는 세컨드 풀, 네 번째는 앉기, 다섯 번째는 잡기 형태로 인상 구간을 구분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산출 변인을 산출해야 되는데 거리 변인이 총 10개의 거리 변인과 그 다음에 속도 변인 3개 그리고 가속도 변인 2개로 해서 총 15개의 변인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시는 세부의 내용은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입니다. 저희 그래픽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의 전체적인 그래픽 프로그램 실행은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초기 화면에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영상을 불러들이고 트래킹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어떤 툴 형태로 초기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불러들이는 방식인데요. 비디오를 불러들이면 여러 가지 비디오 영상에 카테고리를 분류되어 있는 카테고리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불러들이고 그 영상을 읽히게 됩니다. 그러면 분석 영상에서 영역을 설정을 하고 바벨의 스케일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바벨의 스케일 조정은 기본적인 고정된 화면에서 고정된 이동에서의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어떤 변인을 기준으로 해서 레퍼런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두 번째 트래킹 방식인데요. 포인트는 어떤 바벨의 끝부분에 전형적인 역도 분석에서의 어떤 바벨 추적 방식인데요. 끝부분에 어떤 포지션을 위치를 시켜 놓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벨을 트래킹하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가 바벨 자동 출정 실행하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네, 보시면 파일이 실행이 되면요, 파일의 경로를 읽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영상이 불러들여집니다. 그리고 영역을 설정을 하고요. 영역이 설정이 되면 어떤 기존의 레퍼런스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적하고자 하는 어떤 포지션의 위치를 설정을 해주면요, 자동으로 그 포지션에 대한 어떤 자동의 트래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트래킹이 시작된 좌표값을 산출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요, 그래픽 작업을 하여 바로 산출이 되는 형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산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5개의 어떤 변인들을 산출할 수 있게 지금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습니다. 네, 바벨이 추적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플롯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보시면 바벨의 궤적이나 속도나 가속도 데이터들을 바로 그래픽화 작업하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그래픽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로 데이터 자료는 텍스트 파일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엑셀이나 기타 다른 분석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일 수 있게 형태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자동으로 산출되는 형태의 방식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분석입니다. 먼저 그 신뢰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그 개발되어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원본 자료를 가지고요. 어떤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남녀 체급별 1위 세 차례 시도 총 50일의 바벨 궤적을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신뢰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 실패에 관련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통해서요. 독립 변인과 성립, 패배와 같이 이항형 종속 변인 간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내어 예측 또는 분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학습에 의한 성공과 실패 분류에 대한 검증인데요. K 최근접 이웃, 그다음에 서포터 벡터 머신, 그다음에 랜덤 포스터, 그다음에 혼동 행렬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약간 머신러닝 방식의 어떤 주로 사용되는 어떤 기계학습 분석 방법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그 개발 프로그램 좌측에 보시면 개발 프로그램과요 상용화된 우측 프로그램의 바벨 추적 궤적의 추적 영상인데요. 개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영상 데이터와 그 상용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신뢰도 분석을 결과를 보면 신뢰도 검정에서 전체적으로 그 0.973 그리고 0.976으로서 상당히 이 R 값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그 신뢰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확보됐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그 저희가 성공과 실패에 따른 종속 변인 분석 결과인데요. 그 성공과 실패에 따른 기계학습 분류 모델을 적용하기 전 획득한 데이터 양상을 파악을 하고요. 이거를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 삼전도 작성과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삼전도에 대한 성공은 노란색 그리고 실패는 빨간색으로 시각화하여 종속 변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데이터 상관에서 보시면요. DX1이라고 해서 출발 위치와 세컨풀의 위치의 수평 변이인데요. 이쪽 변인하고 그리고 DY6라고 해서 세컨풀 위치와 바벨 최대 전방 위치의 수직 변이, 그 다음에 PVV의 최대 수직 속도, 그리고 PHVB의 최대 후방 속도, 그 다음에 PAV의 세컨풀 구간의 최대 수직 가속도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개의 분산 평창 요인이 10 이하인 변인이 총 5개에 대한 LRA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의 경우에는요. VIF가 그 10 이하인 종속 변인이 DX1, DX2, DY3 그리고 PVV, 그다음에 PHVB, 그다음 PAF, BAV의 총 3개의 LRA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전부 다 10 이하의 어떤 수치가 나와서 전체적인 어떤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 결과인데요. 남자 선수의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 결과는 PVV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expect B에서 562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최대 수직 속도가 1m/s에 증가할수록 인상의 성공 확률이 와일드가 13.7배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는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 결과에서 PVV의 통계적 유의한 결과는 나타났고요. 그리고 expect B에서는 39만 612
로 정적 효과를 보여 수직 속도에서 1m/s 이상의 순간 속도로 인상에서 성공한 확률이 20.6배 정도의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분류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의 정확도는요, 남녀 모두 그 RF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진위 계수에 관련된 RF 모델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녀 선수의 역도 인상 동작에서 성공 실패 여부에 예측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RF 모델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종속 변인의 중요도를 표현하는 진위 계수에서는 DY3 그리고 DY4 그 다음에 PVB 그리고 여자 선수는 DY2, DY3 그리고 PVB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의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발된 바벨 궤적의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산출된 바벨의 전후 방향의 R 값을 보면 평균 0.973, 좌우 방향의 R 값은 0.976으로 상당히 수치를 보여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하여 우수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변이의 유효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력 결정 요인을 산출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 남녀 선수 모두 PVB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최대 수직 속도가 역도 인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력 결정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존의 운동 역학에서 PVB의 중요한 경기력 결정 요인을 나타나는데 적은 수로 바벨 궤적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그 남자 여자 선수의 역도 인상 동작 388회로 많은 사례수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신뢰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인상 경기는 큰 파워와 근력을 함께 기술적으로 요인해서 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 변이와 관계된 변이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PVB와 PAV와 관련 있는 근파워 향상 후 기술 요인에 재정립하는 방법이 역도 인상 경기력 향상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남녀 선수들의 역도 인상 동작의 성공 실패 여부를 예측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RF로서요. 진위 계수를 살펴보면 남녀 선수 모두 PVB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도 인상 경기에서 성공과 실패 동작의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개발된 바벨 궤적의 자동 추적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검증 결과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하여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도 인상에서 경기력 결정 요인을 산출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남녀 선수 모두 최대 수직 속도에서 유효한 결과가 나타나 근파워와 관련이 있는 요인이 경기력 결정 요인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도 인상 동작 성공 실패 여부에 예측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RF로 CM을 적용할 때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에 맞춰서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빨리 끝내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은 원래 10분인데 거의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딱 10분 정도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계신 심사위원님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표하시느라고 또 연구하시느라고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에 보면은 바벨의 전후 방향의 R값, 좌우 방향의 R값, 바벨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관측자 입장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좌우. 그 바벨 궤적에서 이게 Y축과 X축 그러면 X축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X축을 말하는. 그죠? 네. 그러면 전후 방향은 어디입니까? 전후 방향은 그 앞뒤를 말하는 거고요. 바벨 그 궤적 분석에서요. 앞쪽과 뒤쪽. 그게 좌우 방향이잖아요. 아 지금 그 보는 시상 그 면. 지금 여기 논의를 보면 네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벨의 좌우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들이 X축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좌우 방향. 그죠? 그 다음에 바벨이 오르내리고 지면에 있는 바벨을 들어 올리면서 그 방향은 Y축 방향이고 그건 상하 방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상하 방향입니다. 네. 그럼 전후 방향은 어디냐는 얘기죠. 아마 이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하가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후 방향이라면 제가 이렇게 바벨을 보고 있는데 바벨의 봉이 제 눈 쪽으로 가까워지거나 눈 쪽에서 멀어지거나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분석 변인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정정을 해드리면 전후 언테리어 포스테리어하고 수페리어 인페리어 두 가지의 거리 그렇죠. 변인입니다. 예, 네. X축, Y축.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난번 계획서 중간 발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도 경기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학적 변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거의 다 잡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인상과 용상이라고 하면은 인상은 특히나 이게 기술적인 종목에 많이 가깝고 용상은 조금은 더 파워가 필요한 그런 이제 비교적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기술 위주의 인상 종목을 바벨이 움직인 궤적을 전체적으로 그 분석을 하면서 많은 경기력과 관련된 요인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이렇게 갔으면 한 단계를 더 나갔으면 했던 그 생각이 뭐냐면 피험자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험자의 특히 이제 일반적인 체격 요인 신장을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그 거리와 속도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장의 체격 구조가 또 역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DY3나 DY4, DY2 남녀 간의 공통적이 DY3가 공통적이고 남자는 DY4, 여자는 DY2 이쪽에서 굉장히 유의한 그런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게 신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신장 대비 그 거리의 비율을 따져가면 조금은 더 표준화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충분히 그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더 집적이 되면 우리 역도 인상 기술에 대한 역학적 변인들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바벨의 데이터가 분명히 3차원으로 나오죠. 이거 2차원입니다. 아, 2차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차 부분을 그러니까 바벨이 정확히 이 카메라 광축의 수직인 평면이라고 가정을 해야만이 2차원 데이터로 정확성을 갖게 되는데 선수들이 바벨을 들어 올리는 동안 보면은 그 관찰자로부터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는 바벨이 틀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정확히 수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그 각도에 대한 그 보정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면 훨씬 더 정확하고 심층적인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 이 두 가지 관점만 조금 보충을 해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역도는 충분히 역학적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연구진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질문이 한 분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거 책임 연구자 분께 좀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 향후 다른 종목에서 이미지 추적을 할 경우에 이런 소스 코드 좀 쓰고 이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데 이 경우에 소스 코드 제공이 가능한지 지금 좀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과제가 원래 지금 보시면 공동 연구진으로 있는 분이 원래 책임 연구진으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소스 코드는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향후에 연구진들과 좀 협의를 해서요. 그 부분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한 질문 답변 시간이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지금 채팅창에는 더 질문하신 분들이 지금 더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제가 또 여기 뭐 적어는 놨는데요.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나요? 저 줌으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결된 상태니까 아마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지금 유튜브로는 되지 않나요? 예, 지금 질문해 주신 분 계신데 여기 음향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지금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질문을 지금 제대로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저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도 있으니까 좀. 예, 지금 그 음향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질문 발표가 조금 지연됐는데요. 그 다음 발표 장부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연구자분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로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장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장을 맡게 된 김태환이라고 하고요. 다음 발표는 2020 도쿄올림픽 대비 여자 핸드볼 주요 경쟁국가 경기 내용 분석을 주제로 박소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3분 정도 남으면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저희가 라이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고 줌을 화상을 가지고 질의만 받는 형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과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연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 과제는 사실 제가 진행했던 과제는 아니고 박종철 박사가 여자 핸드볼 경기 주요 경쟁국가 경기 내용 분석에 관련된 과제를 진행하시다가 학교로 이직하시면서 제가 여자 핸드볼을 맡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 과제를 전달받아 발표한다는 점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제 자체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파악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박종철 박사가 진행했던 이 과제를 대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대비 여자 핸드볼 주요 경쟁국가 경기 내용 분석입니다.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겠지만 여자 핸드볼 여자 핸드볼은 작년에 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무관중속에서 국내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핸드볼 연구의 필요성과 경기 분석의 필요성은 많이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논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자 대표팀 지도자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주어야 하는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핸드볼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보고되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과거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다 똑같을 수 있는데 언제나 경기는 규칙이 변화가 되고 전술적인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기력의 요인들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적인 핸드볼 트렌드에 맞춰서 경기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한 이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도쿄 올림픽에서 만나게 될 경쟁 국가들의 경기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보 제공이 필요해서 그 본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분석 대상은 대륙별로 확정된 6개국과 아직 코로나로 올림픽 예선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2020년 3월까지 확정 혹은 유력한 8개국까지 포함해서 총 14개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변인으로는 과거 선행 연구에서 진행된 변인들을 참고하였고요. 본 연구에서는 슈팅 변인 24개, 공격 변인 7개, 골키퍼 변인 24개 변인을 이 국제 핸드볼 연맹에서 제공하는 기록지 정보를 활용하여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2019년 세계 선수권 대회 영상을 바탕으로 국가별 주요 공격과 수비 패턴을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최근 3년 안에 진행된 대회로 선정을 하였고요. 2018년도에 진행된 유럽 핸드볼 챔피언십, 2019년도에 진행된 세계 선수권 대회와 한국에서 했던 핸드볼 프리미어 4로 선정하여서 총 156경기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통계 및 자료 처리는 156경기에 대한 승리 경기와 패배 경기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고요. 어떠한 요인들이 이 승리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 T테스트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 경기 영상을 바탕으로 국가별 공격과 수비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24가지의 슈팅 변인 중에 6m 득점, 6m 슈팅 성공률, 9m 슈팅 성공률, 그다음에 패스트 브레이크 득점, 패스트 브레이크 시도 성공률, 그다음에 브레이크 트루 성공률이 승리 경기와 패배 경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패스트 브레이크는 속공의 요인이고요. 브레이크 트루는 그 돌파 공격, 공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7개의 공격 변인에서는 어시스트, 테크니컬 파울, 블록슛, 스틸 요인이 승리 경기와 패배 경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4개의 골키퍼 변인 중에 변인 중에 6m 슛 방어율, 윙슛 방어 횟수, 윙슛 방어율, 9m 방어 횟수, 9m 슛 방어율, 그다음에 패스트 브레이크 상황에서의 슈팅 허용 요인이 승리 경기와 패배 경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승패 결정 요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76개의 패배한 경기와 116개의 승리한 경기에서 분류의 정확도는 85.9%로 나타났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슈팅 변인, 공격 변인, 골키퍼 요인 총 55개 요인 중에서 9m 성공률, 패스트 브레이크 시도, 어시스트, 테크니컬 파울, 골키퍼 6m 슈팅 허용, 골키퍼의 윙슛 방어율, 골키퍼의 9m 방어율이 통계적으로 승리 경기와 패배 경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서 테크니컬 파울과 골키퍼의 6m 슈팅 허용 요인의 그 B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서 적으면 적을수록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 기록을 활용해서 경기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공격 상황에서 주로 백 선수들이 9m 중거리 슛이 많았고요. 개인기가 좋고 빠른 패스로 팀 플레이로 공격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수비 패턴은 체격과 파워가 강해서 압박이 좋고 상대팀이 슈팅할 때 앞으로 나와서 9m 슛 실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노르웨이의 공격 패턴은 움직임이 많고 빠른 스피드로 속공 득점률이 많았으며 특히 윙 선수들의 속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비 패턴은 기본적으로 일자 수비의 형태로 시작하며 손을 자주 사용하고 지역 방어를 하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또한 중앙 집중형으로 모여 있어서 윙 찬스 허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의 공격 패턴은 돌파가 특징이고요. 빠른 스피드로 1대1 찬스를 만들어서 득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거리 슛 파워가 좋고 9m 슈팅의 성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수비 패턴은 중앙 수비 시 위치 선정과 압박이 좋고 지역 방어보다는 맨 마킹 위주의 마킹 위주의 수비 전술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스페인 공격 패턴은 9m 슈팅 시도와 득점 빈도가 적었지만 돌파 공격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고요. 속공 상황에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비 패턴은 기본적으로 일자형이고요.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거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2019년 세계 선수권 기준 4개국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및 논의입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T테스트와 로지스트 KV 분석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온 요인은 공격 요인으로는 9m 성공률, 패스트 브레이크, 속공 시도하는 거, 어시스트, 테크니컬 파울이 나타났고요. 골키퍼의 요인으로는 윙슛 방어율하고 9m 방어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요인과 일치하고요. 골키퍼 기록 정보도 중요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입니다. 과거 핸드볼은 슈팅의 정확성과 골키퍼의 선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속공, 어시스트, 파울 요인들의 중요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핸드볼 선수들의 체격과 파워가 강해지면서 짧은 슈팅보다는 9m 슈팅과 같은 중거리 슈팅 요인이 어떻게 승패의 요인에 중요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요인과 일치하며 골키퍼 기록 정보도 중요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셔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먼저 유튜브에 먼저 질의가 있는 걸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패널 쪽으로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데이터에서 9m 속공 공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기록 요인 이외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네. 제가 뭐 이쪽에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저희 마지막에도 얘기했듯이 그 논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력 여기 보면 이제 과거보다 경기 자체가 되게 스피디해지고 그로 인해서 체력의 요인도 상당히 되게 중요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9m 슈팅도 예전에 이렇게 슈팅이 아니라 중거리 슈팅을 날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력, 근지구력, 파워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특이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 경기 기록을 통해서 각 나라별로 경기 내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은 이해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핸드볼과 관련된 연구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 국가들은 상당히 강국에 속하는 국가들이고 그런 경기의 패턴들을
살펴보고 분명히 특성들이 있고 그 특성에 맞춰서 그 나라와 경기할 때 이 특성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상당히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핸드볼을 맡았고 그래서 향후의 연구 계획은 사실 이런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핸드볼 선수들은 부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운동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부딪히는 과격을 떠나서 이제 되게 위험한 동작들이 많은데요. 뭐 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많아서 부상의 위험이 다른 그 운동 경기의 종목보다 많다는 거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부상 예방을 위한 그런 쪽의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외부 심사위원이신 최기종 박사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안 계시고 본인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와 있는 그 결과만을 놓고 제가 그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맨 처음 서두에 그 연구 목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경기력 요인에 대한 규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로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아니에요. 경기력 요인을 규명을 하려면 적어도 경기력이라는 종속 변이를 두고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독립 변인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규명을 하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신 통계량은 그죠? T 검정하고 네. 또 하나가 뭐였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걸 가지고 경기력 요인을 분석을 해낸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자 맨 첫 번째 질문 내용과도 또 관련이 됩니다. 어떤 요인이 더 이거 말고 중요한가 대답할 수 없는 거 이 연구로는. 예. 다만 세계 핸드볼 협회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 간의 경기 대회들 그것들을 기록으로 영상이 아닌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몇 가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거를 경기력 요인 규명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좀注意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역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올해 핸드볼 도쿄올림픽에서 열렸더라면 이 자료가 과연 대표팀 지도자 선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영향이나 그런 것들을 받았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핸드볼 그 대표 감독이나 선수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죠? 우리 대표팀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밀착 지원팀이 취해야 할 연구 과제 선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또 이후로 맡게 될 핸드볼 담당 연구원이라고 하시니까 핸드볼 현장에서 국가대표 훈련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물론 부상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경기력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요인이기 때문에 각 그 담당 연구원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접근하는 그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조금 더 많은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현장의 지도자들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나를 수용할 때 그때 가서 그 밀착 지원팀의 어떤 과제들을 선정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언급이 쉽사리 나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똑같은 그런 과오가 또 되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좀 숙고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약간 그 논문 내용과는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런 내용이 더 먼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심사위원님 말씀 정말 다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거 귀담아 듣고 잘 지원하면서 잘 소통하면서 또 그들한테 필요한 지원,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일단 그 본인 과제가 아닌데 일단 뭐 바톤 터치를 해서 끝까지 어떻게 발표해 주신 점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대신하고요. 더 이상 뭐 질문이 그러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잠깐 타임이 있는 거죠. 네. 잠깐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학 쪽에서 주제 두 건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제 그 2022 북경 동계올림픽 대비 국산 봅슬레이 날 개발원의 주제로 발표하게 될 이상철 박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표 시간은 20분이고요. 질의응답 10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종료 한 3분 남겨놓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정책과학원 이상철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앞에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대비 국산 봅슬레이 날 개발 1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성과 목적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필요성은 아무래도 경기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국산 낫을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구 목표는 러너 시제품을 개발하고 러너를 개발하기 위한, 즉 러너를 일단 만들기 위한 제작 전공정에 대한 기술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러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쇳덩이를 잘라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요. IBSF 그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에서 그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러너 소재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요거 가지고 만들어야지만 이제 공인 경기에 나가서 실제 그 봅슬레이 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과제를 하면서 IBS 공인 소재 실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인승 러너 2셋하고 2인승 러너 1셋을 수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제 초반에 그러니까 막 코로나 그때 막 시작될 때라 사실 소재 수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스위스 업체에서 페덱스로 따로 항공편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받아들여서 다행히 초반에 소재 수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수입된 소재 모습인데요. 그냥 그 쇠 막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러너 형태로 이렇게 레이저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에 커팅이 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이제 썰매 날의 모형이 되어 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필요한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라서만 파면 이게 이제 IBSF에서 판매한 건지 아니면 딴 데서 잘라서 쓰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IBSF 이제 공인 마크가 요건데 요 로고를 다 레이저로 마킹을 해놨습니다. 소재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면 한 러너 하나당 이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해서 마킹이 있고요. 이걸로 이제 러너를 만들 때 이 마킹 부분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킹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구하면서 가장 첫 번째 부딪혔던 큰 문제가 이 러너 소재를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저희가 기계로 깎기 위해서는 CNC라는 기계에 이 러너 소재를 물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러너 소재에 대한 컴퓨터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략 길이가 한 1m 정도인데 이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그 수치화할 수 있는 장비를 일단 찾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 현장에서 이제 CNC를 한 20-30년 이상 다루신 분들 그 현장 계시는 장인들이라고 그러시죠.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커다란 종이 갖다 놓고 도면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재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조언들을 해주셔가지고 물론 그 예산이 넉넉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쓸 수 있는데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이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열심히 도면 일단 커다란 종이를 구한 다음에 도면을 연필로 본을 뜬 다음에 뜬 다음에 일일이 다 재서 이제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8개에 대한 러너 4인승 한 쌍하고 2인승 한 쌍 총 8개 러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측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러너 설계한 게 아니고 러너를 깎기 위해서 쓰는 소재의 도면을 일단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IBSF에서는 러너에 대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격을 갖고 있는데 그 규격에 보면
길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옷을 만들 때 옷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사게 되면 사실 옷 만들려고 하는 옷보다 재료가 좀 넉넉한 게 정상인데 여기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한 게 규격에서는 4인승 후방 러너 최대 길이를 1300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실제 재보니까 공인 소재가 그거보다 짧아요. 그리고 2인승 후방 러너도 공인 소재가 그거보다 짧고, 이건 뭐냐면 규격보다 실제 판매되고 있는 소재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미 어느 정도 규격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보다 긴 건 사실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좀 사진을 딴 걸 좀 보여드릴 텐데 2019년 그 지금 저희가 수입한 소재는 2019년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전에 2018년도 저희가 이제 쓰던 러너를 실제 그 지금 올해 수입한 소재하고 비교를 해보면 옛날 러너들이 지금 소재보다 사이즈가 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추론해서 봐서는 그 저희가 구매한 2019년도 IBSF 규정의 러너 소재가 최신 규정을 따라서 새로 만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러너를 그 도면을 그려서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뭐 4개 다 보여드리는 거고, 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작 시에 IBSF 로고가 있는 부분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구멍으로 파서 홀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은 그 제작 시에 건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설계는 2인승 러너 한 세트하고 4인승 러너 한 세트를 했습니다. 2인승 러너와 4인승 러너를 뭐 여러 가지 그 설계에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저희가 선행 연구로서 2인승 썰매를 실측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썰매 러너는 아무 러너라 선택한 건 아니고 그 당시까지 경기를 가장 좋았던 러너를 저희가 일단은 실측을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19 규격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요. 2019년도 실측 자료는 저희가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4인승 남자 4인승 그 은메달 획득한 때 탔던 그 썰매 러너 그 자료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 자료와 2019년도 규격 자료를 저희가 혼합해서 자료를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는 러너 규격에서 러너 하부, 그러니까 러너 아래쪽에 얼음하고 닿는 부분에 곡률 반경을 지정했는데 이게 2018년도까지는 그 죄송합니다. 그 4인승 썰매의 경우에는 그 6mm 이상, 2인승 썰매의 경우에는 4mm 이상으로만 하니까 어느 값 최저값만을 그 지정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최저값을 지정하는 거 최고값, 그러니까 R값 7.5를 맥시멈으로 그거 넘지 말라고 딱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 러너를 타다 보면 실제 이제 한번 주행할 때마다 러너 밑부분에 마찰이 생겨서 마찰에 의해서 소재가 마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하부 곡률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IBSF 러너 규격에 보면 각 숫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이즈를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올해 수입한 IBSF 4인승 러너 소재하고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은메달을 획득한 그 썰매에 사용됐던 러너의 크기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했더니 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해서 까맣게 나타난 부분이 그 실제 2018년도에 사용했던 러너에서 두 개를 겹쳐놓고 봤을 때 더 크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 규격하고 2019년도 IBSF 소재는 규격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구매한 규격, 러너 규격은 과거의 러너 규격하고 조금 달라진 거를 반영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약간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4인승 러너하고 4인승 러너를 설계를 했고요. 이제 러너 설계단 까만 부분은 설계단 러너고요. 뒤에 회색 부분은 공인 소재의 크기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까만 부분이 회색 부분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설계 자료인데요. 그 앞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요 번호 붙은 부분에 대한 크기들이 각각 이제 IBSF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기들인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값을 비교한 겁니다. 설계값이 이 규정값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이제 확인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4인승 전방 러너고요. 4인승 후방 러너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2인승하고 4인승 러너 두 개를 했는데
제작은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서 4인승 러너 한 셋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작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CNC 가공을 통해서 제작된 러너이고요. 이 부분 사진은 요 위에 실제 얼음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면 처리를 이 표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맡겼습니다. 맡겨서 지금 그쪽 분들이 쓰시는 용어로는 이걸 거울광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울처럼 빛난다고 해서 거울광을 냈고 이 정도로 광을 내면 실제 그 봅슬레이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기 직전에 러너 표면을 다듬어서 내는 상태랑 거의 동일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도면 지금 사실 바로 하나 빠진 게 있긴 한데 표면 상태로는 경기에 나가도 될 정도 상태로 저희가 지금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IBSF 공인 마크는 가공 중에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다 살려서 이렇게 다 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너를 CNC로 가공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CNC로 가공했다고 해서 그 CNC로 가공한 게 저희가 설계 도면하고 100% 맞느냐, 이 부분은 또 딴 얘기거든요. 그걸 저희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러너 하부에 이렇게 그 굴곡져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러너 하부 단면 공밀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반지름 게이지를 쓰는데, 상용 반지름 게이지는 저희가 쓰기가 불편해서 작년 연구 과정에서 아예 저희가 R7.1부터 R7.5까지 아예 반지름 게이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현장에서 반지름 게이지만 갖다 대면 바로 사이즈를 측정할 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요 만든 반지름 게이지로 저희 검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R7.1, 7.3, 7.5 각각 됐을 때 7.5가 딱 오차 없이 들어맞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검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잠깐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그 러너는 크게 이제 두 개가 만들어내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도면하고 이게 똑같이 나왔느냐, 그 다음 똑같은 거를 두 쌍씩 만들기 때문에 만든 것들이 서로 또 똑같이 나왔느냐, 이걸 두 개를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용 장비가 필요한데 사실 전용 장비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면 비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 비교라는 거는 제작된 러너하고 도면을 비교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예 장비를 만들어야 될 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작 러너 상대 비교는 만들어진 러너 두 개를 서로 상대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일축 로봇하고 정밀한 전용 측정 장비를 결합해서 아예 전문 장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만든 장비에서 측정 범위를 좀 확장을 하면 이게 이제 도면 검사 비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건 향후 이제 연구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든 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이제 있는 장비가 이동을 하면서 러너 하부를 스캔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캔하는 과정을 잠깐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장비가 그 러너 하부를 스캔하게 되어 있고요. 한 번 측정하고 1mm씩 이동하면서 전체 구간을 다 스캔하게 만들었습니다. 측정 과정을 보시면 약간 이제 그 전체 러너 스캐너 범위를 넣고 이동 거리를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최종 지역까지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먼저 영상은 모터로 컨트롤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쪽은 측정한 장비를 엑셀 시트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늦어서 그래요. 잠시만요. 예. 구동 영상 끝났고요. 예. 측정 결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방 러너 두 개를 비교했는데, 측정 결과를 보면 이제 서로 러너가 단면 하부 형상이 다른 거로 나오는데, 이 실제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측정 장비가 측정하면서 약간 틀어져서 이런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회전 변환하고 수직 이동 변환을 잠깐 했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사실 러너 단면 하부 두 개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러너 회전 변환에 사용된 각도는 0.05도고요. 상하 이동은 0.3mm 정도 시켰습니다. 일단 두 데이터가 일치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측정 장비가 정밀하긴 한데 약간의 각도 오차하고 이 정도의 이제 수직 오차가 있다는 얘기죠. 후방 러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해서 결과를 비교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후방 러너는 0.07도하고 상하 0.1mm 정도 이동했더니 두 개 러너 형상이 똑같은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 일단은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 일단은 두 개의 러너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됐고요. 예, 두 러너의 그 크기 차이는 0.1mm 이하라고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그 러너 표면에 대한 거칠기 검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러너 표면에 대한 거칠기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러너 표면을 스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기는 나오는데 약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 화면에서 보일 수 있게 지금 해놨거든요. 예, 영상 지나갔고요. 예. 그래서 요 결과를 봤더니 모든 영역에서 이제 표면 거칠기가 0.2마이크 이하로 균일하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러너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러너 표면에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은 러너를 닦은 다음에 그 위에 코팅을 한 다음에 코팅한 상태에서 이제 실제 경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러너 코팅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 금속 물질은 코팅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온갖 종류의 러너 코팅 물질을 써서 지금 코팅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지금 대비로 알려져서 각 팀에서도 그 코팅하는 사람들 외에는 어떤 성분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이제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연구에서는 그 기계 쪽 전문가들의 잠을 얻어서 그 마찰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두 종류의 불속 코팅제와 한 종류의 발속 코팅제를 저희가 러너 표면에 코팅을 한 다음에 코팅한 후에 도막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이제 그 도포제를 쓰고요. 코팅한 결과를 보면 A하고 C는 코팅제를 도포한 이후에 러너 표면에 별 변화가 없었는데 B 코팅제 같은 경우 보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얇은 그 분홍색을 띠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팅 결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표면 거칠기 장비가 투명한 코팅증에 대한 두께를 볼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한데 측정 결과 A 도포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면이 형성됐고요. B 도포제는 이런 식으로, C 도포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 코팅이 된 게 확인됐습니다. 비교해 보면 B 도포제 같은 경우가 다른 도포제에 비해서 확연하게 표면 거칠기가 좋고 3분 남았습니다. 두께도 잘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표면 상태로만 본다면 B 도포제가 가장 좋은 거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코팅제는 코팅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코팅을 한 상태에서 러너가 얼음 위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마모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내마모율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열전도율이 낮아야지만 그 부분적으로 얼음 온도를 높여서 마찰 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또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실험이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향후 연구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결론은 ISF 공인 소재를 이용해서 러너 수입, 설계, 제작, 검사 전 과정을 다 수행했고요. 여기에 대한 기술은 이제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IPSF 규격 기반의 4인승 러너는 개발이 완료됐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러너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다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러너를 이제 실제 설계 도면하고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너 표면 코팅을 위한 하고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전문 실험 시설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실제 러너를 경기장에서 주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속도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발표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외부 심사위원이신 이종실 교수님께서 한번 발표 내용에 관련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형상을 종이에 놓고 떴던 거잖아요. 예. 계측을 하시면서 한 건데 혹시 그런 걸 갖다가 3D 스캐너 같은 거를 활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크기나 부피가 문제가 된다면 마킹을 해서 한 반절까지만 평탄한 자리는 거기까지만 스캔하고 나머지를 또 반대쪽으로 넣어서 그런 식으로 좀 시도를 해보면 거기에서 캐드를 뽑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한 거랑 서로 비교하시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얼마나 정교하게 3D 스캐너가 해줄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미리 정도의 오차 정도들 다 보여서 한번 그런 걸로 한번 비교 평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작년에 3D 스캐너를 동원해서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비용 문제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3D 스캐너를 하더라도 결국 그 3D 스캐너를 하게 되면 그게 다 그 하나의 포인트 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결국 점 형상으로 만들어서 면을 만들 때는 결국 후작업에 사람이 개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국 오차가 생기는데, 그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 이제 어느 쪽이 비용 문제하고 두 가지가 이제 겹쳐 있어서 올해는 그냥 손으로 했습니다. 네, 뭐 혹시 줌 상황에서 어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줌에서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 과제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기술팀 양진주 분석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에서 봅슬레이 러너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약간 보긴 봤으나 좀 궁금해서, 일단은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이렇게 선수들을 위한 이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일단은 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봅슬레이를 나를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선수들이 필드에서 타게 될 겁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아마 이제 저희가 선행 연구라 실제 경기에 탈 수 있기 직전까지만 만들었고요. 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는 직접 설계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실제 경기에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남은 관계로 자세히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봅슬레이 나를 4인승 러너를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 기존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되는 러너랑 지금 현재 개발된 러너와 어떤 그 성능 평가를 해봤을 때 비교를 해보셨는 건가요? 지금은 성능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필드를 들고 나가서 타보는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사실은 작년에 이제 시제품 만든 그 협회에서 요청해서 시제품 몇 개를 설계해서 그쪽에서 만들어서 나간 거 있었는데요. 이미 거기서 몇 번 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결과가 어떻게? 결과는 뭐 그렇게 좋진 않죠. 왜냐하면 처음 만든 거고 바로 처음부터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면 사실 연구할 의미가 없어서. 네. 왜 이 질문드리냐면 이게 저희 과학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되게 의미 있는 연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러너에 관련된 어떤 노하우를 저희가 축적을 하면
궁극적으로 지금은 이제 시작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어떤 계획하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저희만의 노하우가 좀 발생이 되고 이걸 오히려 더 저희만의 어떤 저희 팀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이런 연구들을 조금 더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지금 난관에 딱 봉착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수입해서 저희가 쓰는 러너하고 국내 개발화해서 쓰는 러너랑 거의 지금 비용차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랑 국내 개발하는 거랑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럼 과연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뭐 서너 개 나왔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국산 러너하고요 해외 러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러너를 설계할 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외에서 이제 저희가 러너를 사올 때는 이미 제작돼 있는 거를 사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는 주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해외에서 그 러너에서 그 지정한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이제 지정한 대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러너의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을 결정하는 게 그 몇 가지 파라미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게 되면 저희가 그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몇 개 안 되는데 국내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모든 파라미터를 다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러너에 대한 성능 테스트라든가 향후 러너 성능 발전에 대해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알아낼 수 있는 변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거기서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네. 그 다음 발표는 그 앞서 발표하신 이상철 박사님의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과제는 저희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그 정강 현실 기반의 힘 측정 및 훈련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증강 현실 기반의 힘 측정 및 훈련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증강현실을 이하 이제 AR 측정 시스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 해서 AR 측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양을 좀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파일럿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본 장비 개발한 것, 그다음에 결론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측정경과 측정 결과를 이제 전달할 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수치적 데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전달하는데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그래픽 기반의 측정 장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 기관과 좀 차별화된 측정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이걸로 경기력 향상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장비 개발의 목적은 피험자에게 실시간으로 동작에 따른 힘 분포 및 영상 정보 전달이 가능한 증강현실 기반의 AR 측정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예, 개발 장비의 사양입니다. AR 측정 시스템 개발은 제가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 저희 연구자는 이제 사양을 정하고 사양에 따라서 개발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개발업체에서 사양에 따라서 개발을 수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양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이제 저희가 사양서를 개발했습니다. 사양서에는 주요 사항으로는 두 대의 카메라를 써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플레이트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카메라 영상을 재구성해서 하나의 융합적인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주요 사양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개발한 사양을 글로보다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개발 주요 사항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피험자가 포스 플레이트 위에 서 있을 때 피험자의 뒤에서 그다음 피험자의 윗면에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걸 하나의 동기화 된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포스 플레이트에서 측정되는 힘을 힘 크기에 비례하는 화살표로 그래픽하게 표시해서 이 영상 하나로 지금 피험자가 올라서 있는 포스 플레이트에서의 그 힘의 크기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COP 센터 오브 프레셔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영상 하나 구성하는 게 개발 시스템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사양 개발을 완료한 후에 실제 이제 사양 개발을 아무리 잘했다 치더라도 실제 시스템 구성에 가게 되면 사양에서 빠지는 부분들이나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점검을 하기 위해서 AR 측정 시스템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파일럿 시스템은 저희가 사양서에 있는 주요 사항들을 실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해 가면서 사양서에서 놓친 부분들이나 사양서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보완해서 개발 사양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했고요. 개발 시스템의 파일럿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포스 플레이트와 후면 카메라, 상면 카메라 그리고 이제 이거를 피험자에게 보일 수 있는 AR 시험기 등을 해서 실제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시스템 구현해서 만들어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 UI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카메라 고정 구조물 이 파일럿 시스템에서는 옆에서 보는 이런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용해서 구정들을 만들었는데 알루미늄 프레임의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서 카메라 영상이 떨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완 사항으로 저희가 향후에 추가하였습니다. 예, 이 화면은 그 AR 파일럿 시스템을 구성한 화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용자 화면을 구성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도출해서 넣었는데 사항을 보시면 이게 화면에 제어 콘솔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그 UI를 구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파일럿 시스템으로 개발 사양을 보완한 다음에 그 측정 시스템을 개발할 업체를 선정하고요. 업체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7월 22일 날 이제 기술 평가를 통해서 개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설치를 11월 30일까지 수행했습니다. 개발 장비의 주 특징을 보면 저희가 이제 서버급 주제어기를 사용했고요. 그 USB 3.0 카메라, 그러니까 HD급 카메라 3대를 사용하고 그 ROI는 리전 오브 죄송합니다.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카메라에서 영상 잡히는 부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미리 좀 조절해 가지고 세대의 카메라 영상을 USB 3.0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 영상을 축소하는 방법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하드웨어 렉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만든 장비 중에 측정하다가 이제 반응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영상적인 자극 말고 그 청각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도 있기 위해서 벨을 하나 조금 만들어서 뒤에 같이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저장 및 재생을 하는 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측정에서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저장하고 그다음 저장한 데이터를 저희가 뷰어를 따로 추가 구성해서 저장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속 재생한다든가 고속 재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가능하게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데이터가 포함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게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초기 이제 RFP상의 계획 안에서는 계획 아닙니다.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캡처 장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영상 압축 쪽하고 카메라의 ROI를 조정해서 요거를 직접 없애고 바로 메인 컴퓨터 쪽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가 개발한 영상 장비를 아이패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볼 수 있게 전송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제 계획서상에서 안으로 넣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현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HMD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에 뿌려지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그 2대 포스 플레이트에서 측정된 값이 그 3인 영상으로 AR 영상으로 저장되고 그 위에 측정된 힘값이 오버레이 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함에 따라서 초당 30프레임, 60프레임을 선택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포스플레이트에서 오는 데이터를 각 채널, 포스플레이트에서는 한 포스플레이트당 8개씩 총 16개 그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16개의 데이터를 동시 샘플링해서 초당 1000번 정도 샘플링해서 동시에 저장 가능하게 하였고요. 동시에 COP 데이터도 그 계산해서 저장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점프 높이기 측정 기능을 추가해서 포스플레이트 위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점프했다 내려오면 점프한 높이를 재고요. 왼발과 오른발 중 어느 발이 먼저 뛰어 올랐는지, 그리고 또 왼발과 오른발 중 어느 발이 먼저 착지했는지의 그 차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및 시각적 자극을 이용해서 시각 자극이나 청각 자극을 주어준 상태에서 반응, 즉 여기서는 이제 포스플레이트에서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되면 그 동작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그 측정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험자 전면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하였습니다. 예, 이건 이제 개발된 시스템 제어기고요. 렉 안에 주 제어기하고 이제 그 I/O 디바이스들이 저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개발된 시스템의 측정 화면입니다. 피험자가 이렇게 이제 포스플레이트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그 측정 장치에서는 요것들이 다 3면에서 하나의 합쳐진 영상을 보이게 되고요. 카메라의 위치는 저희가 그 처음에는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천장에서 직접 매립해서 카메라를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예, 기본 측정 화면을 보게 되면 개발된 시스템은 3가지 측정 모드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일반 모드, 두 번째는 점프 모드, 세 번째는 반응 측정 모드, 이 3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인 일반 측정 모드에서 이렇게 그 측정 및 저장을 누르게 되면 측정이 수행되고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기본 측정 화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점프 측정인데요. 점프 측정을 하게 되면 점프 측정을 하고 나서 왼쪽에 이렇게 점프 높이와 채공 시간, 그다음에 그 반응 점프 시간차는 왼쪽 발하고 오른쪽 발하고 이런 거에 이제 어느 쪽에 먼저 떴는지 먼저 내렸는지 그거에 대한 시간차고요. 여기 이제 피험자 이름하고 이제 기록이 그 저장되게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반응 시간 측정인데요. 뒤쪽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자극 전에 이제 대기 시간하고 그 자극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요거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피험자 뒤쪽에서 소리가 나고 동시에 화면에서 이러한 빨간 서클에 녹색 서클에 빨간 서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험자가 다리를 움직인다고 하면 그때 이제 포스플레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반응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동영상이 아까 안 나왔었죠? 잠시만요.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게 사실은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여러 부분을 만든 거라 동영상은 지금 나중에 그럼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저기 데이터를 지금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이 안 되면 사실 파워포인트 뒷부분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예. 일반 영상 그거를 안 해놨어요. 예, 지금 개별 장비 시험 동영상이 대부분인데 예. 일단 그러면 예, 그 부분 나중에 그럼 따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실시간 정보 제공 가능한 증강현실 기반의 다목적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포스플레이트와 COP 측정, 영상 측정, 반응 시간 측정 및 점프 높이 측정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져서 동영상 내에는 아까 보여드리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안 나오는데 밑에 이제 힘 데이터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빠른 형태의 피드백과 그 손쉬운 정보 전달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그 AR 측정 장비를 사실은 연구원에서 개발한 게 이게 두 번째인데요. 향후에 이제 그 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AR 장비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이제 측정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연동해서 원격지에서도 측정한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다음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구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판단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AR 측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주요 사업의 한 꼭지로 저희가 AR과 VR 개발을 했는데요. AR 장비에 관련돼서 이종실 교수님께서 먼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연 동영상이 있으면 좀 더 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그 특정 시스템 파일럿 시스템 개발할 때는 카메라를 2개만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구현에서는 3개가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측면에 정보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혹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더 모션 쪽에 강조한다면 예. 또 많은 정보를 주려면은 지금 프레임 레이트가 좀 낮잖아요. 예, 맞습니다. 60Hz, 60 프레임 정도, 예, 예. 뭐 30하고 60 옵션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갖다 뭐 고속 카메라랑 연동할 그런 취지는 없나요? 처음에는 120프레임까지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시스템 비용값이 그렇게 되면 서버 한 대가 아니라 서버가 3-4대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비용상 문제로 해서 저희가 네, 비용이 항상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영상 얘기가 좀 동기화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포스 플레이트하고 다른 그러니까 좀 전에 영상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동기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뭐 프레임 레이트가 너무 낮아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요. 동기화를 동기화를 맞추려면 어떤 방식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데이터를 일단 저장한 다음에요. 그 샘플링 데이터 그 포스 데이터 샘플링은 1.2kg로 수행되고 동영상은 30이나 60프레임으로 수행되니까 시간 프레임을 처음부터 맞춰가지고 동영상에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동기화를 시켰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소프트웨어 작업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혹시 줌에서 어떤 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줌에 접속하신 그 분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점이나 아니면 뭐 조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부 다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잘 몰라서 질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유튜브에 아직까지 그 질의 내용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 캡처가 안 되나 보죠? 화면 캡처 안 되고 PPT만 송출이 되나 보죠? 여기 질의가 하나 예. 이제 들어왔는데요. 증강현실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가 실시간으로 피드백 된다는 점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질의를 해주셨고요. 근데 동작이 잘못됐을 때 소리나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을 좀 주면 선수 동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피드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아마 영상을 찍으면서 옆에 이제 그 동작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엔 녹음이거나 녹화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게 그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그 퍼포먼스 동작에서 즉 잘못된 동작이 나오면 바이오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질문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마 그 동작이 그거를 노멀레이션 표준화 시켜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라 예. 궁극적인 연구가 좀 많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 예. PPT 자료에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그 단위에 관련된 그 인터페이스에 제공되는 그 단위가요. 예, 예. 그 시간 단위가 지금 밀리미터 세컨이죠.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 예. 단위인데 이게 사실은 선수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정보잖아요. 예, 예. 이 단위가 너무 정밀 단위로 되어 있어서 예. 제가 생각엔 그냥 세컨 단위로 그냥 해주시면 여기 정밀 단위 플러스 예, 예, 여기 예. 세컨 단위가 좀 표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도자나 선수들이 보기에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지 예.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네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주십사라는 아, 예. 네. 요거 말고 저기 개인적으로 뷰어 화면 들어가면 네네. 인터페이스가 좀 더 이쁘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네, 지금 뷰어 그리고 화면이라. 예. 이 지금 세 개의 영상이 캡처되어 있는 영상이 예. 조금 그 동시에 어차피 싱크되어 있는 이걸 아웃풋해서 줄 수 있게 조금 뭔가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 아, 예. 싶습니다. 그 뷰어에서 이걸 다 싱크해서 최종적으로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녹화를 뜨면 그 동영상 그냥 바로 드리면 됩니다. 거기에 네, 모든 그런 데이터가 정보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그 파일 네이밍이 되고 나서 예, 예, 그 예. 파일들이 자동으로 주게 되면 선수들이나 지도자가 그 파일을 보고 현장에서는 또 따로 이렇게 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 부분은 네. 저기 저장 파일 네이밍 할 때 그 부분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저희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